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0년도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이 저번 주 주말에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좀 풀어봅니다. 자, 교정학 문제가 이제 20문제인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정학 그러면 이제 크게 그 형사정책론 부분하고 교정론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출제 범위를 보면 이론 부분이 있고 법령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까지 포함이 해서 이제 보통 계산을 하는데 판례 지문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정책론 부분에서 이론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정론에서 이론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다. 그리고 법령이 형사정책론이 되게 적게 나왔죠.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이점이 교정론에서 법령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됐어요. 12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형사정책론 전체로는 5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교정론의 출제의 대부분이 집중이 됐고요. 그죠? 좀 특징적인 것이죠. 이론과 뭐 법령의 비율은 뭐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유독 그 교정론에 이제 출제가 집중이 됐죠. 그래서 이 법령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됐고요. 전체적인 이제 수준 난이도 같은 걸 보면은 이 부분이죠. 자, 형사정책론 이론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 이 이론 문제 중에서 그 나책청 기준으로 해서 6번하고 7번 문제가 이제 발달 범죄 이론, 발달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거에 관한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닌데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이다 라고, 조금이 아니죠, 많이 까다로웠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실험, 연구 방법 중에서 실험에 관한 그 질문을 물어보는데,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 표본조사 방법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바람에 질문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2문제 정도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정론 부분에서 이제 법령이 되게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많이 물어봤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의 경향이 이제 조금씩 이제 구석진대로 들어가고 있다. 구석진 곳에 있는 조문들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석진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지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꽤 몇 개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수험생에 따라서 4문제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까다롭다라고 이제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몇 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나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뭐 다른 과목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보통 한 3개 정도 이내로 막으면은 그래도 교정직에서는 점수를 맞을 만큼 맞았다. 2개 이내로 막았으면 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형집행 법령상 감염성 질병. 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대생활 반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 라는 얘기죠. 1번 보시면 수용자가, 자, 항상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수용자인데, 아니, 여러분이 소장인데, 교도관인데,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라는 걸 항상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돼요. 걸린 건 아니에요. 그죠? 걸렸다고 의심되더라. 그러면 2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휴대폰을 소독해야 한다. 자, 휴대폰을 소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격리 수용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 코로나 뭐 확진자고 접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외국 갔다 오고 그러면 자가 격리 기간이 뭐 2주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렇게 지문을 구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형집행법 시행령 53조 1항을 보시면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죠. 나머지 것은 다 맞는 얘기죠. 이번에 뭐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유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정시설에서 유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교정시설 밖에서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럴 때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니라죠.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 보시고, 뭐 3번, 4번은 다 여러분 봤던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4번 질문과 관련해서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규칙 17조 제2항에서 자, 소정은 감염병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중지된 경우 두 가지죠.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징벌 집행,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 제한 있죠? 징벌 중에 그거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징벌 집행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2번.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자, 이거는 틀리면은 안 되는 문제죠. 그죠? 자,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뭐야? 노란색 어디서 봤습니까? 엄중관리 대상자 중에서 싹수가 노란 애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관심 대상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였고. 자, 파란색은 뭐예요? 그죠? 마약류 수용자, 약. 그죠? 우리 알약 보면 보통 파란색 이런 알약들 많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붉은색은 누굽니까? 사용 확정자가 붉은색이죠. 그죠?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구나. 그죠? 교도소 모델로 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 보시면 가슴에 달고 있는 번호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록색 번호표는 없죠? 초록색 번호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수용자들은 하얀색 번호표를 탑니다. 하얀색 번호표.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3번 봅시다. 자, 수용자의 종교 문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1번 보시면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잡지, 도서. 자, 자기 돈 내고 신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정시설에서도. 자, 이거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 도서, 잡지를 포함해서 도서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도서는 월 10권 이내죠. 그죠? 10권 이내, 3종 이내, 10권 이내.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2번. 수용자의 건강 일과 시간 등 고려해서 일일 4시간 이내 방송 편성 시간을 정한다. 4시간 이내가 아니죠. 6시간 이내에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 작업이나 교육 실태 등등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겠다. 원칙은 일일 6시간 이내라는 거. 2번도 옳지 않고. 3번 수용자는 휴업일, 휴게 시간 내에 시간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집필이라는 거, 편지도 마찬가지고 쉴 때 한단 말이에요. 쉴 때 쓰고 쉴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옳은 질문이죠. 4번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한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수용자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 물품을 주세요. 그러면 외부에서 제작된 걸 갖다가 떡하니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 34조 1항에서 보면 뭐예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또는 성물 이런 것들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제공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다. 옳은 것은 3번. 문제 4번 가봅시다. 수용자의 권리 구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1번은 소장 면담에 관한 얘기죠. 소장은 자, 직접 면담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을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 자, 면담을 직접 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속 교도관이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소장이 면담을 했어야 되는데 소속 교도관이 대리를 했으니까 뭘 가지고 무슨 사유로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지를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겠다. 맞는 얘기고. 자, 2번.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행정소송, 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송이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다른 질문 다 몰라도 2번 질문만 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2번이 답이니까. 권리구제 수단, 뭐 있다고 그랬어요?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법적이다. 권리구제 수단이 수단을 분류를 하면 사법적 수단이 있고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고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고 그랬다. 사법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법원이 관여를 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즉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은 뭐예요? 소송의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소송. 그죠? 비사법적은 사법이 아니니까 소송 외에 다른 형태의 구제 수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지문 2번 다시 한번.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행정,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헌법 소원. 자, 헌법 소송 중에서 권리 구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청원은 뭐예요? 청원은 비사법적 구제 수단이죠. 비사법적 구제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청원 아닙니까? 청원. 그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죠? 자,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간만에 나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이죠. 자, 국원보시설의 직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자, 시설에 수용되는 진정이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나요? 참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취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왜 그렇다?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진정. 그렇죠? 진정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 지금 권리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라고 꼬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뭔 일 있어?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이 진정을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온 거잖아요. 뭔가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과 그 진정을 한 수용자 간에 면담을 하게 되면 이 면담에서는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옆에서 떡하니 서 있어. 제대로 된 면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직원이 참여할 수 없고 듣거나 녹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 할 수 있다?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할 수는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진정이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4번 청원권자는 수형자, 미결 수용자, 내외국인 불문하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이다. 그렇죠? 항상 청원. 누가 누구에게? 수용자가 처우에 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장순지라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 손해정권 공무원, 지방경찰청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청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 그죠? 수용자잖아요. 수용자. 그래서 4번도 맞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5번 문제 갑니다. 자, 통제 이론. 자, 형사정책에서 이제 범죄 원인론에 관한 부분이죠. 통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기존의 범죄 이론들은 통제 이론의 기본 관점은 기존의 범죄 이론들이 뭐예요? 범죄는 나쁜 건데 왜 저지르지? 그치?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통제 이론은 관심을 좀 바꾸죠. 관점을 바꿉니다.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라는 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 통제론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얘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잠재적 범죄자라고 본단 말이죠. 잠재적 범죄자이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악당이 악당, 쉽게 말하면. 악당인데 악당이 나쁜 짓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악당이 착한 일 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악당은 나쁜 짓을 해야 돼. 악당은 범죄를 저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나쁜 존재인 인간들이
응? 원래 나쁜 놈들인데 잠재적 범죄자인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해하는 게 통제론이죠. 그 이유는 뭐다? 바로 통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 통제는 개인적 통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요? 사회적 통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통제론의 기본 입장인 것이죠. 보시면 자 1번 라이스. 자 소년비행의 원인은 낮은 자기 통제력에서 찾았다. 그래서 개인 통제력의 미비 이런 것들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 소년비행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던 사람이 라이스고요. 자 레크리스는 자 청소년이 범죄 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이다. 강한 자아상, 다른 말로 좋은 긍정적인 자아의식, 자기관념. 그죠? 레크리스의 자기관념 이론에 관한 얘기죠. 3번에 허쉬. 자 이름만 들어도 떠올라야 됩니다. 뭐 사회유대 이론 또는 사회통제 이론, 사회유대의 요소,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돼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사회유대의 요소, 다른 사람과의 연결,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범죄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 네, 4번에 에그뉴. 자,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죠. 에그뉴 우리 어디서 들어봤나요? 자, 아노미 이론. 그죠?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은 이제 발전 형태로서 아노미 이론이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하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보자. 아노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게 자 일반 긴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주장한 게 바로 에그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그 개인이 범죄로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것이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6번. 문제의 6번이죠. 발달 범죄학 이론,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옳지 않은 거. 1번 보시면 1930년대 글록부부의 정단 연구가 발달 범죄학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글록부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비행소년, 그죠? 조기 예측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 이제 글록부부는 그 비행소년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계속 범죄자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연구를 해요. 그렇죠? 되게 많은 케이스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글록부부의 정단 연구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자 어렸을 때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커서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커서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어렸을 때 저지른 범죄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아니면 거기서 발전된 범죄를 저지르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렸을 때 사고 친 거하고 전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달 범죄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 자, 샘슨, 라웁 이런 이제 발달 범죄 이론 학자들이 이 글록부부의 연구를 토대로 이 발달 범죄 이론을 이제 뭡니까 그 확장시키죠. 발전을 시킵니다. 발달 범죄 이론이라는 건 그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인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이죠. 어렸을 때 갑이란 녀석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죠? 사고를 쳤습니다. 비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 또 다른 이런 비행 범죄들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이 갑이라는 녀석의 개인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소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질,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발달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발달 이론 중에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인생 항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인생 항로 이론이라는 표현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기껏 이제 봐봤자 생애 과정 이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트 코스. 뭐 이런 얘기인데 생애 과정 이론 이런 거예요. 이걸 인생 항로 이론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 항로 이론 보니까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시험 치는 분들은 물론 이건 이 표현을 알고 있던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애 과정 이론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 인생 항로 이라는 그 표현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인생 항로 이론이란 건 생애 과정 이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발달 범죄 이론은 그것뿐만 아니라 갑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도 고려 대상에 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특성, 속성 플러스 사회 현상, 사회적 경험 이런 환경의 영향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인생 항로 이론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화하더라. 그렇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렸을 때에 의하고 더 컸을 때, 좀 더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다 각각의 값이 동일인이지만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동적인 발전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의 영향을 파악하는 게 바로 발달 범죄 이론인 것이죠. 3번은 맞고요. 4번 인생 항로 이론은 첫 비행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향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사고 친 애들은 커서도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돼서 성인이 됐을 때는 그렇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생애 과정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자, 6번 발달 범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7번 봅시다. 교정학 연구 방법 중 실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실험 연구 기본적으로 뭐예요? 왜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이라는 걸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질문 1번. 인과관계 검증 과정을 통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실험 조건을 딱 맞춰놓고 여기서 이런 요소가 달라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게 진짜로 맞는지 증명을 해본단 말이죠. 1번 맞는 얘기죠. 그리고 2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통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라고 되는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표본 집단 조사에 관한 이제 얘기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험적 연구하고 표본 집단 조사가 거의 완전히 별개 분리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실험 연구 방법하고 표본 조사 방법을 혼용을 해가지고 같이 넣어놔 버리니까 조금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표본 조사 방법에 관한 얘기들이 끼어들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좀 까다로울 것이다. 그래서 3번 집단의 유사성 확보를 위해서 무작위 할당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작위 할당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험할 때 이게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각각의 집단의 구성원들을 유사성 있는, 동질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면은 이들을 대상으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비슷한 사람들, 동질성 있는 사람들, 유사성 있는 사람들인데 실험 집단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아,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더라.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유사성 또는 동질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작위 할당 방법이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런 실험상의 조치 외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실험의 결과가 영향받는 걸 방지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서 이 비교, 서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양 집단 간의 유사성,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무작위 할당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교정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정학에서 이런 걸 물어봐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조사 방법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 4번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한 연구 방법이다. 실험 연구라는 것은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유사성,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실험적인 조치 외에 다른 영향들을 차단하는 것. 그럼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는 것. 이게 실험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 4번에서 외적 타당도가 아니고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4번이 됩니다. 그래서 6번, 7번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미련을 두지 마세요. 찍어서 맞추면 좋은 거고, 그렇죠? 틀리면은 번전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려버리면 그건 타격이 크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조금 발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까지 다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8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 범죄자들을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회 내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저놈들 죄다 갖다 박아넣자. 나쁜 놈들, 특히 나쁜 놈들, 상습범죄자들, 중범죄를 저지른 애들 장기간 그죠? 콩밥을 좀 먹이자라고 주장하는 거 뭡니까? 그죠? 4번에 선택적 무력화, 다른 말로 선별적 무능력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린우드가 주장했던 1번의 다이버전, 2번의 충격구금, 3번의 중간초소 이런 것들은 개념은 해설 부분에서 한번 보시고요. 9번 갑니다. 시행규칙상 처우 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원칙적으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죠. 5점 이하. 그리고 반대로 상향 조정은 뭐예요? 8점 이상. 8점 이상. 8점 이상 5점 이하가 상향, 하향의 기준이 원칙적인 기준이죠. 다만 특히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8점 이상 5점 이하를 누가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죠. 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고 또 상향 조정의 경우에 자 정기 재심사의 가장 마지막 언제죠?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는 상향 조정의 기준이 7점 이상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맞고 2번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3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처우 등급에는 3가지가 있다.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경비처우급은 다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이 있다. 4단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재심사를 해서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가장 낮은 중경비처우급이 그죠? 자 재심사에 의해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한 단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수용 및 처우로 스킵 필요하다면 두 단계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세 단계 아닙니다. 2번 옳지 않습니다. 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 수용자를 처우 등급별로 수용하는 경우 개별 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경비처우급,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자, 규칙 83조에 관한 얘기죠. 해설 한번 보시면 규칙 83조 제1항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뭐예요? 수용자를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별로 구분 수용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들을 함께 수용해서 처우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은 뭐예요?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별로 구분 수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항에서 뭘 위해서? 개별 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경비처우급,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해서 처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문을 봤더니 개별 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붙어 있구나. 그러면 이건 뭐다? 경비처우급,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 처우할 수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10번 범죄 예측에 관한 얘기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전체적 평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통계적 예측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자, 통계적 예측법이 뭐예요? 통계를 사용해서 범죄 예측을 하는 거죠. 점수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거기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 평가법이? 전체적 평가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 보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직관적 예측. 직관적 예측이잖아요. 제가 궁예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궁예가 딱 보니까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알겠더란 거예요. 네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객관적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오게 된 게 통계적 예측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앞뒤가 바뀌었죠, 지금. 그죠? 1번 옳지 않습니다. 2번 통계적 예측법은 소질, 인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서 범죄의 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예측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임상적 예측법이죠. 전문 지식을 동원해 가서 하는 거. 2번도 옳지 않고 3번 버제스는 경험표라고 불렸던 범죄 예측표를 작성해서 객관적인 범죄 예측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재범 예측을 했던 사람이죠.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그죠? 3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버제스는 이 경험표로 가스방 단계 예측. 그죠? 가스방 단계의 예측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고 4번 가스방식 예측은 교도소에서 가스방을 결정할 때 수용 생활 중의 성적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우리나라 말이 잘 읽어야 돼요. 가스방을 결정을 할 때 수용 생활 중에 성적만 고려하고 다른 것들은 고려 안 하고 수용 생활 중에 성적만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수용되기 전에는 어땠나? 그죠? 그다음에 수용 중에는 어땠나? 그죠? 그다음에 가석방 된 이후에는 얘가 제일 잘 살아갈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용 생활 중에 성적만 고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11번 시행규칙상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가족 만남의 날이란 거죠. 1번 수용자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실 밖에 일정한 장소에서 다가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 다가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 시간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교정실 밖에서요? 아니죠.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 즉 교정실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정실 밖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1번 옳지 않죠. 2번 중경비 적급 수용자에 대해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우리가 그 교정처우의 구분 중에서 사회적 처우에 들어가죠. 사회적 처우는 기본적으로 개방 완화가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처우상 필요하다면 일반까지 된다.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경비 처우급이잖아요. 중경비 처우급에 대해서 뭔가를
허가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죠? 중개업계 비처급 안 됩니다. 3번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을 만큼 접견 허용 횟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가족 만남의 날 행사건,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건 이건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자, 접견 허용 행사에서 접견 허용 횟수에서 까지 않아요. 당연히 답은 4번이죠. 가족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결혼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4번이 맞습니다. 12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나왔죠. 옳은 거. 자, 1번을 가지고 고민하시지는 않았겠죠.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18세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할 수 없다. 일단 틀렸죠. 틀린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 18세가 아니고 만 19세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9세 미만인 녀석, 어린 놈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일단 캐치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선고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고 봤더니 언제?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요. 19세가 되면 비로소 부착할 수 있는 거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하는 건 19세가 돼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번 옳지 않고. 2번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 오늘부터 1일. 그죠? 오늘부터 1일. 자, 우리 오늘부터 지금부터 사귀는 거다. 그죠? 그럼 오늘이 1일이죠. 그죠? 밤 11시 59분에 우리 지금부터 사귀는 거다라고 하면 그날이 1일인 거예요. 1분 지나면 그죠? 벌써 이틀이 된 거죠. 그죠? 자, 초일 산입합니다. 초일 산입해요. 시간 계산 없이 무조건 1일로 산정합니다. 3번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공소제기에 동시에 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항소심 뭐예요? 공소제기된 그 사건, 그죠? 그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번, 자,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집행유예하고 보관처를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플러스 보호관찰, 그리고 보호관찰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부착 전자장치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가 끝나버렸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집행유예가 날아가 버렸다니까. 형의 집행을 뒤로 미뤘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요, 미뤄놨던 걸 집행하러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전자장치 부착 달고 있을 필요가 없죠. 콩밥 먹으러 들어간대. 감시를 뭐하러 합니까? 그죠?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4번이 옳은 것이다. 13번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1번 외국인 수용자 전담 요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교도관입니다.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그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해야 된다. 규칙 56조 2항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2번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 요원으로 외국인 수용자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 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외국인 통역사 자격이 있는 사람, 통역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흔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분들은 뭐 더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통역사 자격자가 아니고 뭐요?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이죠.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2번 틀리고. 3번 외국인 수용자 수용 거시를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자, 지문 보실 때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보실 때 반드시 이런 표현들 주의하자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이런 표현들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분리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걔들 같이 두면 서로 쌈질할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뭐죠? 종교 또는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 등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인 경우 거시를 분리 수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쟤네들 외국인들이니까 서로 분리수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싸울 것 같은 애들을 띄워넣는 거예요. 4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 소속국가의 음식 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외국인 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해서 직업이나 음식 문화 총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소속국가의 음식 문화들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다. 14번 교도관 직무규칙 간만에 나왔죠. 자, 교정직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수용자를 부를 때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번호만 부르는 게 원칙이에요. 몇 번 이렇게 번호만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또는 교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또는 성명만을 부를 수도 있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14번 문제는 1번 질문만 보고도 뭐예요? 이거 틀렸네. 1번에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2번 많이 봤죠? 수용자의 도주, 폭행 등등등 구구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는 거. 3번, 4번은 좀 그렇게 자주 보는 부분은 아니죠. 교정직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합니다. 수용자가 그 상대방의 행동, 대한 내용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저 가만히 가서 쉬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용자가 접견할 때 참여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뭔가 보고 듣고 그저 감시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4번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들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선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제 해설 부분에 보시면 이 교도관 직무규칙 14조를 소개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4번 지문에서 보는 게 뭐예요? 그 14조 1항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인데 날인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선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죠? 계속 더 이어서 보시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선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다른 손가락으로 선도장을 찍게 하고 자, 그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2항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자, 그 밑에다가 서명 날인을 해요. 직위, 이름, 서명 그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 해가지고 그 수용자의 손도장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실무 가셔서 종종 보실 거예요. 이런 절차들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더라. 15번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외부 통근 작업에 관한 문제잖아요. 외부 통근 작업 두 가지 형태. 순수하게 외부 기업체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 두 번째 뭐죠? 외부 기업체가 교정시설 안에 설치한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작업성의 건강성 장애가 없어야 되겠고 2번 일반 경비처 위상에 해당할 것. 자, 외부 기업체에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대방 완화까지입니다. 두 번째 경우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는 개방 완화 일반까지고. 그죠? 2번이 옳지 않죠? 3번에 연락, 4번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집행의 형이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7년 미만이고입니다. 이거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를 물어봤죠. 그럼 다음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한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두 개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5번은 2번이 옳지 않다. 16번 작업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현상 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직업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나가서 사회 복귀해서 먹고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2번 사용 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뭐를 거쳐서 분류처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자, 두 군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용 확정자가 작업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군데는 정확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청이란 거, 작업을 신청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친다?
분류처 회의가 회의 심의가 아니죠. 교도관 회의 심의죠. 교도관 회의 심의. 그리고 세 번째, 그 작업은 교정실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2번은 옳지 않고요. 3번, 교도관에게 매월 수용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작업 실적의 확인은 매일이라고 그랬죠. 매일. 그다음에 4번,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일일 작업 시간 중 접견, 전화통화 등등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 시간을 포함한 작업 시간 내내 하는 작업입니까? 휴게 시간을 제외한다 그랬죠. 쉬는 시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게 시간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이 옳지 않다. 1번이 옳은 것. 17번, 법령상 귀유로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해설 먼저 봅시다. 법령에 관한 사례 문제가 귀유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귀유에는 일반 귀유가 있다. 그리고 특별 귀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유에는 일반 귀유가 있고 그리고 특별 귀유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귀유의 요건이 있고 귀유의 사유가 있는데 일반 귀유는 요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귀유는 요건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귀유의 사유가 있고 특별 귀유의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보통 요건 다음에 사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법조문이 그렇게 순서가 돼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가야 된다?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이게 1번 이게 사유 중에서 일반규, 사유인지 특별규, 사유인지를 파악해야 되겠고 그러면 자 사유를 파악했을 때 특별규, 사유가 있으면 요건은 필요가 없으니까 특별규는 사유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일반규죠. 일반규는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일반 규유의 경우에는 사유 충족했으면 그 다음에 요건이 있는지 이걸 두 번째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유가 있고 요건이 있으면 일반 규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순서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1번 질문 보세요.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 경비 초급 수용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규유를 신청했습니다. 자, 장모님의 사망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장모님 누구시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그렇죠. 특별기후 사유죠. 그렇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이게 특별기후의 첫 번째 사유잖아요. 사유가 있으면 특별기후는 요건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그죠? 바로 다이렉트로 허가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5일간의 기후를 신청했다. 5일간의 기후 이게 뭐예요? 특별기후를 말한 거죠. 자, 허가할 수 있습니다. 1번 돼요. 특별기후. 요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특별기후는. 그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특별기후는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 사유만 있으면 된다는 거. 2번 3년의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 초급 수용자 B가 있습니다. 출소 전 취업 준비를 이유로 기후를 신청합니다. 출소 전 취업 준비는 뭐죠? 그죠? 일반 기후 사유죠. 일반 기후 사유. 시행 규칙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사유 일반 기후 사유구나. 그다음 뭐 요건 봐야 된다 그랬죠. 요건. 자, 일반 기후의 요건 6개월 이상 복역해야 돼요. 현기의 3분의 1 또는 7년이 지나야 돼요. 교정 성적이 우수해야 돼요. 얼마나 우수해야 돼요? 개방 완화가 원칙, 필요하면 일반까지 가능하죠. 그죠? 이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봤더니 자 3년의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했습니다. 6개월 이상 복역형의 집행을 받은 거 맞죠? 그리고 현기의 3분의 1 지났나요? 그죠? 3년 중에서 13개월이니까 지났죠. 그리고 경비초급이 완화 경비초급이에요. 교정 성적 우수한 거 맞네요. 그럼 얘 일반 기후 가능하죠? 그래서 수용자 B 일반 기후 가능합니다. 3번 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했습니다. 완화 경비 적급 수용자 C예요. 장인이 위독합니다. 장인 배우자의 직계전속이 위독하구나. 배우자의 직계전속이 사망을 했으면 이건 특별기후인데 배우자의 직계전속이 위독한 경우는 뭐다? 일반기후 사유죠. 일단 일반기후 사유가 있네. 그럼 다음 뭐 요건 따져야 되겠네. 자,
20년 징역형이에요. 6년을 복역했습니다. 아,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았네. 그건 충족했네. 그런데 다음에 뭐예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되죠. 3분의 1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죠. 20년 중에서 6년 지났잖아요. 3분의 1이 아직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자, 교정 성적이 우수한 거, 완화경 미쳤고 그건 맞지만 상경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지 못했으니까 얘는 일반 기후가 안 돼요. 3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허가가 안 되는 경우죠. 4번 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완화경 미쳤고 승자 D가 있어요.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기후를 신청합니다. 아들의 군입대, 직기 비속의 군입대, 그죠? 해외 유학 또는 군입대, 뭐죠? 일반 기후 사유죠. 그러면 요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무기형의 경우에는 몇 년 경과해야 되죠? 됩니까? 7년 경과해야 되죠. 그리고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은 거 둘 다 충족하죠. 교정 성적 우수, 완화경 미처급이죠. 다 충족되죠. 그래서 수용자 D는 일반 기후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3번 수용자 C다. 18번 가봅니다.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행함으로써 이 지역사회도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지역사회 교정의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구금 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굳이 콩밥을 먹이지 않더라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얻어둔 과거를 싣고 그런 사람들을 굳이 가서 교정시설에 수용을 해가지고 콩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형의 집행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역사회 교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으로 지역사회 책임이 요구되었다. 그렇죠? 전통적 교정이 뭐예요? 여기서 시설 내 처우, 그렇죠? 시설 내 처우가 효과가 제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범죄율, 재범률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제대로 되지 않더란 거죠. 재범률은 높아만 가요. 그러면 시설 내 처우, 즉 전통적 교정에 한계가 있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차라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하는 것이 더 범죄자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이 지역사회 책임에 지역사회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이 사회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3번 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킨다. 지역사회 교정이 범죄자의 책임 경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교화 개선의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19번 갑니다. 소년수용자 처우 옳은 거. 1번 소년수용자 전담교정시설 별도의 개별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자, 이런 부분들 뭐죠? 별도의 공동 학습 공간이죠. 그죠? 도서관, 독서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과하고 넘어가 쉽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봐야지. 표현이 이상한데 낌새를 딱 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2번 소년수용자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전화통화 횟수 늘릴 수 있습니다. 외부 교통권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옳고요. 3번 소년수용자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발표회 및 공연 등의 참가 활동을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그 활동이 뭐예요? 사회적 처우, 사회 봉사, 사회 견화, 그다음에 종교행사 참석, 연극이나 영화 등 이런 문화 공연 관람에 관한 그 사회적 처우를 말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활동들을 허가할 수 있겠다. 근데 뭐 발표회 및 공연 등의 참가 활동을 제외합니까? 포함하는 것이죠.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고요. 4번 소년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나요? 아니죠. 소년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있고 소년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뭐예요?
소년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거실을 지정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4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옳은 것은 2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 노인 수용자 처우에 관해서 옳은 거. 자, 1번 다시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 나온 게 아니라 노인 수용자 전담 교정 시설에요. 별도의 개별 휴게실을 마련하고. 자, 여기도 개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개별. 1인 1실, 휴게실이 1인당 하나씩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동 휴게실이죠. 공동 휴게실. 아까 19번에서 별도의 개별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장난친 거죠, 지금. 공동 학습 공간, 공동 휴게실입니다. 1번 옳지 않고요. 2번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는 시설의 장은 노인 문제에 관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지명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 수용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전문어라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구애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죠. 딱 보니까 맞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모두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냐? 왜?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알맞은 교화 프로그램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무를 부과해버리면. 그죠? 그게 아니죠. 노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의 장에게만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인 수용자들이 전담 교정시설에만 수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교정시설에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거예요. 2번 옳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웠을 거란 말이죠. 그죠? 3번 노인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목욕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 이런 사람들이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옳은 것이고요. 4번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합니다. 그러면 자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나요?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죠?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왜?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2020년 7급 공채 교정학의 해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험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